1871년 파리 코뮌은 노동자들이 만든 최초의 정부였습니다. 코뮌이라는 말은 원래 11세기경부터 나타난 중세 유럽의 주민 자치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코뮌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의 여러 현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치기구였던 것이죠. 코뮌은 구성원들 간의 위계 없는 토론, 설득과 합의를 통한 의사결정 등을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13세기 이후에는 왕권의 간섭으로 이런 코뮌의 성격들이 쇠퇴하기도 했죠. 1871년 파리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파리 코뮌은 역사적으로 이런 성격이 담겼던 것이죠. 말하자면 코뮌은 뒤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부르주아 공화정보다는 1000배나 더 민주적인 새로운 대기구이자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또한 파리 코뮌은 행정집행기구, 즉 새로운 정부 형태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노동자 권력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당시 파리 코뮌을 진압했던 공화주의자 티에르의 시각으로 보느냐, 아니면 당시 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했던 파리 노동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날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시민의 관점에서 파리 코뮌을 바라볼 때 역사적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그 사건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파리 코뮌의 역사적 배경. 이야기는 18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 시대였어요. 루이 나폴레옹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나폴레옹 1세의 조카였죠. 그는 185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1852년 황제가 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그의 쿠데타를 분석한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르 18일에서 프랑스 부르주아지가 어떻게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포기하고 독재자에게 맡겼는지를 날카롭게 비판했죠. 제2제정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파리는 오스만 남작의 주도하에 대대적으로 재건되었고 넓은 대로와 웅장한 건물들이 들어섰어요. 1851년 쿠데타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황제에 오른 이후 프랑스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으니까요. 근대 공업이 발전하면서 산업 생산은 2배로 뛰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는 노동자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파리 재건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도심에서 쫓겨났고 노동 조건은 여전히 열악했죠. 파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 11시간씩 일하면서도 극빈 상태에 가까운 빈곤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는데 생활비는 치솟았죠. 1848년 6월 봉기 때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학살했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1869년 파리를 비롯한 대도시 선거에서 공화파 야당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자 루이 나폴레옹은 위험한 도박을 걸었습니다. 1870년 7월 프러시아의 지도자 비스마르크의 도발을 유도한 다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국내의 불만을 대외전쟁으로 돌리려는 고전적인 수법이었죠. 프랑스 국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정권을 강화하려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전쟁은 재앙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준비도 안 되어 있었고 지휘체계도 엉망이었어요. 9월 2일 스당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완패했고 나폴레옹 3세는 포로가 됩니다. 황제가 포로가 된 거예요. 이건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굴욕이었죠. 권력은 부르주아 공화파 야당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러시아 군대가 곧바로 파리를 포위했다는 겁니다. 비스마르크는 가혹한 강화 조건을 내걸었죠. 거액의 배상금과 프랑스령, 알자스 로렌 지방의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9월 19일부터 프로이센군은 파리를 포위합니다. 그리고 무려 4개월 이상 포위가 계속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 파리 시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식량이 바닥났어요. 처음에는 말고기를 먹었고 그 다음에는 고양이와 개를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동물원의 동물들까지 잡아먹었어요. 코끼리도 먹었다고 하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죠.
부자들은 비싼 값을 주고 쥐고기라도 구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마저도 어려웠습니다. 추위도 문제였어요. 겨울이었는데 연료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 썼고 가구까지 태웠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굶주림과 추위로 죽어갔어요. 물가는 폭등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 장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리 민중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싸우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죠. 도시를 방어하는 것도 바로 이 노동자들과 시민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앞다투어 국민방위대에 자원했고 방위대의 규모는 35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국민방위대는 민병대 성격의 무장 조직이었어요. 파리의 노동자, 장인, 소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무장해서 도시를 방어한 겁니다. 국민방위대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었어요. 장교들을 선거로 뽑았고 계급 차별 없이 모두 똑같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건 정규군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 방식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국민방위대는 나중에 파리 코뮌의 핵심 무력이 됩니다. 1792년 프랑스 대혁명 때 상퀼로트의 후손들, 1848년 봉기에서 학살당한 투사들의 아들, 딸들이 다시 무기를 든 겁니다. 적색 클럽들과 혁명적 신문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1848년의 부르주아 공화파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굴욕적인 항복과 분노. 1871년 1월 23일 밤, 부통령 파브르는 몰래 프러시아 국경을 넘어 프랑스의 항복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1월 28일, 공화정은 프로이센과 휴전협정을 맺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4개월 넘게 굶주리며 저항했는데 정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한 거예요. 5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한 파리 시민들에게 이 소식은 배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공화정은 겨우 선거일을 8일 앞두고 항복을 확인하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배신이었습니다. 1848년과 똑같은 수법이었죠. 파리의 좌파에게는 농촌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일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전히 농촌에는 대다수 유권자가 살고 있었고 성직자와 부유한 지주들이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고통을 덜 받았고 보수적이었거든요. 결과는 왕당파와 보수파의 승리였습니다. 새로 구성된 국민의회는 보르도에 모였어요. 그리고 티에르를 행정수반으로 선출했죠. 71세 티에르는 이제 온건 공화주의자를 자처했지만 그의 과거는 분명했습니다. 1834년 공화주의 봉기를 잔인하게 진압하면서 출세의 계단을 밟은 인물이었죠. 3월 1일 국민의회는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비준합니다. 프랑스는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일부를 독일에 넘겨야 했고 50억 프랑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했어요. 파리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노동자들은 배신감을 느꼈죠.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부르주아 정부는 항복했다고요. 그리고 이 분노는 곧 폭발하게 됩니다. 3월 18일 혁명의 시작. 티에르 정부는 파리 시민들의 분노를 두려워했어요. 무장한 국민방위대가 있고 분노한 민중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 도발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국민방위대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했어요. 포위 기간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국민방위대 급여에 의존했는데 이걸 끊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전쟁 중 유예되었던 집세와 어음 지급을 즉시 재개하라고 명령했죠. 이건 수많은 파리 시민들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는 조치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도발은 대포 탈취 시도였습니다. 3월 18일 새벽 3시 티에르는 정부군을 보내 몽마르트르와 벨빌 언덕에 있던 대포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대포를 운반할 말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정부군 병사들은 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때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여성들이 먼저 나섰어요. 루이즈 미셸의 회고에 따르면 여성들이 군인들을 에워싸고 우리 대포를 가져가지 말라고 외쳤다고 해요. 군인들은 발포 명령을 받았지만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건 적이 아니라 같은 파리 시민들,
여성들과 아이들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점점 더 많은 파리 시민들이 모여들었죠. 오전 8시 30분,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클레망 토마 장군과 르콩트 장군이 군인들에게 발포를 명령했어요. 하지만 군인들은 총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장군을 체포했죠. 특히 토마 장군은 1848년 6월 봉기 때 노동자들을 학살했던 인물이었거든요. 파리 노동자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군은 무너졌고 티에르와 강류들은 황급히 파리를 떠나 베르사유로 도망갔어요. 파리는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혁명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이렇게 탄생한 노동자 권력은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정부였습니다. 국민방위대 중앙위원회가 임시로 권력을 잡았지만 이들은 정당성 있는 정부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월 26일 파리 코뮌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 선거는 매우 민주적이었어요. 보통 선거였고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파리의 20개 구에서 92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죠. 하지만 일부 온건파 의원들은 사퇴했고 최종적으로 활동한 의원은 70명 정도였습니다. 코뮌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정말 혁명적이에요. 대부분이 노동자, 장인, 소상인이었습니다. 26명이 숙련 노동자였고 12명이 언론인이나 교사 같은 지식인이었어요. 변호사는 3명뿐이었고 사업가나 금융업자는 1명도 없었습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진짜 노동자 계급의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3월 28일 파리 코뮌이 시청 광장에서 공식 선포됩니다. 붉은 깃발이 시청에 걸렸어요. 20만 명의 파리 시민들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라 마르세예즈가 울려 퍼졌고 대포가 축포를 쏘았죠. 이날은 파리 민중에게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새로운 대의기구가 바로 코민입니다. 원래 코뮌은 자발적 자치기구, 즉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치공동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 코뮌은 기존 의회를 접수한 것이 아니라 기존 의회를 없애고 사회 구성원들의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새로운 평등체 대의기구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뮌은 오늘날의 보통의 의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첫째, 코뮌에 선출된 사람들은 잘못했을 경우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즉시 소환해서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끌어내릴 수 있었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한 리콜제였습니다. 둘째, 그들의 수입은 숙련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넘지 않았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특권층이 아니라 노동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던 겁니다. 셋째, 입법과 행정을 일치시켰습니다. 선출된 대표들은 단지 법률을 제정하기만 하고 법률 집행은 행정관료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결정을 직접 실행에 옮길 책임이 있었죠. 말하자면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죠. 칼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을 분석한 프랑스 내전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보통 선거권은 3년이나 6년에 한 번씩 지배계급 가운데 누가 의회에 가서 인민을 잘못 대표할지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코민을 구성하는 인민에게 봉사하는 수단이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뭔가요? 몇 년에 한 번씩 누가 우리를 대표할지 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표자들이 정말 우리를 대표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또는 돈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나요? 코민은 이런 기존 국가 구조를 근본부터 뒤집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계속 말합니다. 코민 헌법은 지금까지 사회의 자유로운 운동에 기생한 채 사회의 자유로운 운동을 저해해온 국가라는 기생충이 빨아들인 모든 힘을 코민이라는 사회기구에 돌려줬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존 국가는 사회에 기생하면서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존재였습니다. 높은 봉급을 받는 관료들, 인민과 분리된 군대, 억압적인 경찰, 이런 것들이 국가를 구성했죠. 그런데 코민은 이 모든 걸 해체하고 권력을 인민에게 직접 돌려준 겁니다. 코민의 진정한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코민은 본질적으로 노동자 시민들의 정부이자 소유계급에 맞선 생산자 시민들의 투쟁의 성과였으며 노동의 정치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해
드디어 발견하게 된 정치 형태였던 것이죠. 세계 최초의 노동자 정부. 계급사회가 등장한 이래 가장 민주적인 사회 구조가 바로 파리코민이었습니다. 이제 파리코민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정치 개혁을 보면 코뮌은 상비군을 폐지했습니다. 대신 무장한 민중, 즉 국민방위군이 유일한 무력이 되었어요. 이건 엄청난 조치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폭력기구가 민중 자신이 된 거니까요. 기존의 국가기구, 즉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노동자 자신이 스스로 무장한 조직으로 대체한 거죠. 모든 공직자는 선출되고 소환 가능했습니다. 판사도, 경찰도, 행정관도 모두요. 그리고 어떤 공직자도 노동자 평균 임금인 연 6,000프랑을 넘는 급여를 받을 수 없었어요. 코뮌의 최고위직도 똑같았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조치였어요. 권력이 특권이 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사회경제개혁. 야간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빵 공장 노동자들의 야간 노동은 심각한 문제였어요. 건강을 해쳤거든요. 코뮌은 이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고용주가 부과하던 벌금을 폐지했어요. 당시 고용주들은 온갖 이유로 노동자 임금에서 벌금을 공제했는데 이게 사실상 임금 착취였거든요. 버려진 작업장과 공장을 노동자 협동조합에 넘겼습니다. 자본가들이 파리를 떠나면서 공장들이 멈춰 있었는데 코뮌은 자본가가 없어도 생산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어요. 노동자들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게 한 겁니다. 전당포를 무료로 개방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맡긴 물건들을 무료로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민중의 생활을 개선하는 조치였죠. 집세를 9개월치 면제했습니다. 포위 기간 동안 못 낸 집세를 탕감해 준 거예요. 이건 수많은 파리 시민들을 파산에서 구했습니다. 교육과 문화.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를 선언했어요.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대신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세속 공교육 체계를 만들었죠. 여성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여성도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루이즈 미셸 같은 여성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요. 직업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이론뿐 아니라 실용적 기술도 가르치자는 거였죠. 노동자 자녀들이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한 겁니다. 예술의 민주화를 추진했어요. 화가 쿠르베가 이끄는 예술가 연맹이 결성되었고 예술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민중의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방돔 광장의 나폴레옹 기둥을 무너뜨린 것도 이런 맥락이었어요.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상징을 거부한 거죠. 여성의 권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언했습니다. 여성 노동자도 남성과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동거관계의 여성도 법적으로 아내와 동등한 권리를 가졌고 그 자녀들도 똑같은 권리를 누렸습니다. 여성 노동자 연맹이 조직되었어요. 엘리자베스 드미트리예프와 나탈리 르멜이 이끈 이 조직은 여성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국제주의. 파리 코뮌은 외국인들도 의원으로 선출했어요. 폴란드 출신 야로스와프 돈브로프스키, 헝가리 출신 레오 프랑켈. 이들은 국적이 다르지만 노동자 계급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노동자에게 국경은 무의미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 자본으로부터 억압받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코뮌은 조국은 계급이다라는 국제주의 원칙을 실천했던 거죠. 그런데 코뮌의 치명적 약점은 혁명의 이론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코뮌에 선출된 대표들은 영웅적이었습니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코뮌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적대 세력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치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 19세기 프랑스 노동운동에는 두 가지 주요한 정치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블랑키주의입니다. 오기스트 블랑키와 그 추종자들은 노동자 투쟁을 1793년 자코뱅주의보다 더 급진적이고 더 사회적으로 의식화된 형태로 봤습니다. 여기까진 좋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들은 노동계급을 대신해 행동하는
매우 조직적인 소수 음모가들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블랑키의 삶은 어땠을까요? 노동자 대중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저지른 여러 차례의 영웅적인 봉기 시도와 그에 따른 오랜 감옥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코민 기간에도 블랑키는 공화정에 의해 투옥되어 있었고 노동자들은 블랑키가 없는 상황에서 행동했습니다. 소수의 영웅적 행동, 대중과 분리된 음모. 이게 블랑키주의의 한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푸르동주의입니다. 푸르동의 추종자들은 자코뱅주의의 경험에 쓰라린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치 행동 자체를 거부했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국가에 도전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상호주의, 즉 협동조합들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이건 언뜻 평화로워 보입니다. 폭력 없이, 정치 투쟁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지배계급이 자기 권력을 순순히 내놓을 리 없으니까요. 이 두 경향 모두 사회변혁운동에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블랑키가 주장한 것처럼 결정적인 정치 행동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 행동은 소수의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대중행동에 바탕을 둬야 합니다. 조직적인 대중행동이 변혁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한 푸르동이 주장한 것처럼 생산의 경제적 재조직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혁명 없이는 실현 불가능합니다. 자본가 계급이 국가 권력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적으로 협동조합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쉽게도 코뮌 지도부였던 국민방위대 중앙위원회는 이런 블랑키주의자와 푸르동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의 의사결정은 두 전통의 결함 때문에 심각한 병폐를 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 치명적 실수는 베르사유 진격 지연이었습니다. 티에르 공화정이 3월 18일 파리에서 도망칠 때 그 수중에 남아있는 군대는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국민방위대가 베르사유로 진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화정의 군대를 총 한 방 쏘지 않고 해산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코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비정치적인 푸르동주의 전통 때문입니다. 코민은 번지르르한 결의문들을 통과시키느라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방어만 할 것이다 같은 선언들 말이죠. 그동안 티에르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유롭게 병력을 끌어모았습니다. 티에르가 4월 2일 파리에 포탄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적의를 드러내자 코민은 뒤늦게나마 베르사유 진격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진지한 사전 준비도 없었고 전열을 정비하지도 않은 채 파견된 국민방위대는 적군의 포격에 응수할 만한 변변한 대포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코민은 베르사유에 주둔한 티에르의 미약한 군대에게 불필요한 승리를 안겨줬고 그 결과로 티에르의 군대를 손쉽게 해산시킬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베르사유로 진격해서 티에르에게 결정적 타격을 입혔다면 혁명은 지방의 여타 도시들로 더욱 빠르게 확산됐을 겁니다. 그러나 혁명 지도부는 우유부단함으로 그러질 못했습니다.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 등 다른 도시들에서도 코뮌이 선포되었지만 모두 빠르게 진압당했어요. 파리 코뮌은 고립되었습니다. 농민들과의 연대도 실패했죠. 농민들은 코뮌을 도시의 문제로 보았고 티에르의 선전에 속았습니다. 코뮌의 두 번째 치명적 실수는 프랑스 은행금을 압수하지 않은 점입니다. 파리에서도 코뮌은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프랑스의 모든 금이 어디 있었을까요? 프랑스 은행 금고에 있었습니다. 코뮌은 이 금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티에르의 돈줄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경제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죠. 어마어마한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코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블랑키주의 전통이나 푸르동주의 전통 모두 재산권에 대한 그런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혁명을 하면서도 부르주아지의 재산권을 존중한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결과 상황이 필요 이상으로
티에르에게 유리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혁명은 반쪽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았으면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지 않으면 적은 다시 돌아와 복수할 겁니다. 코민은 이 교훈을 피로 배워야 했습니다. 티에르와 베르 사유의 반격. 한편 베르 사유에서 티에르는 착착 반격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파리를 탈환하고 코민을 완전히 분쇄하는 것이었죠. 티에르는 군대를 재건했어요. 프로이센이 석방해준 프랑스 포로들을 다시 징집했고 지방에서 새 병력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스마르크의 협조를 얻었다는 거예요. 프로이센은 프랑스 정부군이 파리로 진격하는 걸 허용했고 심지어 무기까지 돌려줬습니다. 왜 그랬나고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는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혁명이 프로이센으로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고 부르주아지는 국경을 넘어 단결했던 겁니다. 4월 내내 베르사유군은 파리 외곽을 공격했어요. 요새들을 하나씩 점령해갔죠. 코민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훈련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했습니다. 들레클리즈 같은 유능한 지휘관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조직력에서 밀렸어요. 5월 21일 마침내 베르사유군이 파리 안으로 진입합니다. 누군가가 생클로 문을 열어준 거예요. 배신이었죠. 그리고 시작된 것이 바로 피해 일주일입니다. 피해 일주일간 부르주아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파리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베르사유군은 서쪽부터 점점 파리를 점령해 갔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유한 지구에서 노동자 지구로. 그들은 만나는 코민 지지자들을 즉석에서 총살했습니다. 재판도 없이 때론 30초 재판 후에 그냥 죽였어요. 코민 전사들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거리마다 저항했습니다. 파리 노동자들은 한 길, 한 블록, 한 채의 건물도 호락호락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성들도 싸웠어요. 석유를 뿌리는 여자들이라고 불린 여성들이 정부군 저택에 불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대부분 과장이거나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정부군의 폭격으로 불이 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르주아 언론은 여성들을 악마화했죠. 파리 시청, 튠르리 궁전, 회계검사원. 많은 건물들이 불탔습니다. 코민 전사들이 의도적으로 불을 지른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다면 적에게도 넘겨주지 않겠다는 심정이었죠. 5월 27일 페르라시즈 묘지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집니다. 200여 명의 코민 전사들이 묘지 동쪽 벽에 몰렸어요. 그들은 끝까지 싸웠지만 결국 전멸했습니다. 이 벽이 바로 코미나르의 벽이에요. 지금도 매년 5월이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코민을 기립니다. 5월 28일 마지막 바리케이트가 무너졌어요. 벨빌에서 몇몇 전사들이 끝까지 저항했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몰라요. 티에르 정부는 1만 7천 명이라고 했지만 이건 명백한 축소예요. 역사학자들은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3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추정합니다. 성령 강림대 축일 아침과 다음날 아침 사이에만 1900명이 총살당했어요. 코민편에서 싸운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체계적인 학살이었어요. 베르사유군은 파리 시민들을 곤란했습니다. 손에 총 쏜 흔적이 있으면 죽였어요. 국민방위군 제복을 입었던 흔적이 있으면 죽였고요. 심지어 회색 머리카락이 있으면 죽이기도 했습니다. 1848년 혁명에도 참여했을 거다라는 이유로요. 당시 런던 타임스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비인간적인 복수의 법칙을 따르는 베르사유 군대는 죄수들, 여성들, 아이들을 총살하고 총검으로 찔러 죽이고 온몸을 찢어갈겼다. 우리 기억에 역사상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베르사유 군대가 저지르는 집단 처형의 광경은 역겨움 그 자체다. 공원과 광장에서 집단 총살이 자행되었어요. 룩셈부르크 정원, 샹젤리제. 아름다운 파리의 거리들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3만 8천 명이 체포되었어요.
그중 1만 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죠. 수백 명이 추가로 사형당했고 수천 명이 뉴칼레도니아로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된 사람들 중에는 앞서 언급한 유명한 여성 투사들의 지도자 루이즈 미셸도 있었어요. 루이즈 미셸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변호하지는 않겠다. 누구에게 변호를 받지도 않으리라. 나는 전적으로 사회혁명의 편에 서 있다. 나를 살려둔다면 나는 계속해서 복수를 목 놓아 외칠 것이다. 코민의 분쇄는 파리 노동계급에게 끔찍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역사가 알리스테어 호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몇 년 동안 파리의 모습은 기이하게 변해 있었다. 주택 도장공, 배관공, 타일 까는 노동자, 재화공, 아연 노동자 중 절반이 자취를 감추었다. 파리의 노동자 계급은 한 세대 동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어요. 코민이 진압당하고 전 유럽의 부르주아 언론이 코민을 악마화하고 있을 때 파리에서 추방당해 영국에 있던 마르크스는 코민을 옹호하는 글을 썼어요. 그것이 프랑스 혁명 3부작의 하나인 프랑스 내전입니다. 여기서 마르크스가 특히 강조한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코민의 태도였어요. 코민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그대로 이어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비군을 폐지하고 관료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형태의 권력기구를 만들었죠. 마르크스는 이게 핵심이라고 봤어요.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잡으면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마르크스는 코민의 약점도 지적했습니다. 은행을 장악하지 않은 것, 베르사유를 공격하지 않은 것, 이런 우유부단함이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봤어요. 오늘날의 코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50년이 지난 지금 파리 코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첫째,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코민이 실시한 정책들을 언급했지만 다른 세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핵심만 상기해보죠. 하나는 새로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코뮌에서는 입법과 집행을 통일했으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장관, 정부 관료들도 똑같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오늘날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에게 당신들의 월급을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으로 받으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은 받아들일까요? 이것이 지금 세상과 다른 세상의 차이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세상,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면 그것이 바로 다른 세상, 즉 사회주의인 것입니다. 다른 세상, 즉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에게는 가까이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지만 자본가들과 현 지배자들에게는 목숨 걸고 거부할 세상인 것이죠. 다른 하나는 대표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은 물론 행정부의 주요 기관장들도 파리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각 부처 장관들,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장들도 선출직으로 바꿔 노동자 시민들이 직접 선출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했을 경우 즉각 파리 시민들에 의해 소환되어 교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가 고정불변한 영원한 체제가 아니에요. 72일이지만 파리 노동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둘째, 노동자 계급의 자기 해방 능력입니다. 코민 의원 대부분이 노동자였어요. 그들은 정부를 운영할 수 있었고, 법을 만들 수 있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방시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방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 국제연대의 중요성입니다. 부르주아지는 국경을 넘어 단결했어요.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협력해서 코민을 진압했죠. 그렇다면 노동자들도 국제적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구호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넷째, 계급투쟁의 본질입니다. 피해 일주일은 계급투쟁이 얼마나 가혹한지 보여줬어요.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권력이 위협받으면 가차 없습니다. 수만 명을 학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죠. 그러니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코민의 실수들, 즉 은행을 장악하지 않은 것, 베르사유를 공격하지 않은 것은 귀중한 교훈이에요. 혁명은 대담해야 하고 결단력 있어야 하며 적에게 숨 쉴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파리 코민은 패배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계속 살아있어요. 매년 5월이면 사람들은 페르 라시즈 묘지의 코미나르의 벽 앞에 모입니다. 붉은 카네이션을 놓고 인터내셔널가를 부르죠. 일어나라, 저주받은 자들이여. 코민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희망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노동자들이 스스로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권리들, 즉 8시간 노동제, 유급휴가, 단체교섭권은 코민 전사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들이 싸웠기에, 그들이 희생했기에 우리가 이런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어요. 파리 코민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의 세상은 정말 정의로운가? 소수가 부를 독점하고 다수가 고통받는 세상이 최선인가? 전쟁과 착취가 계속되는 세상을 그냥 받아들일 건가? 72일 동안 파리 노동자들은 다른 답을 보여줬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 평등과 연대의 세상,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루이즈 미셸의 불굴의 정신을, 들레클리즈의 용기를, 무명의 수만 명 코미나르들의 희생을. 그들은 졌지만 올바르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들의 투쟁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패배했지만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도 역사예요. 파리 코민이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코민 만세, 노동자 계급 만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 외침은 150년이 지난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계속 울려 퍼질 겁니다. 진정한 해방의 날이 올 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